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우리는 서울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오래된 전통 한옥을 빌렸다. 한옥은 예스러운 매력을 물씬 풍겼지만 그 외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첫날 저녁, 우리는 마을 근처의 유명한 산을 올라갔다. 산속에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신비로운 영적인 장소라고 말했다.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어두웠지만 우리는 결심한 것을 실행하기로 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달빛은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사찰은 정말 고요했다. 아무도 없는 듯 보였지만 어디선가 낮은 소리로 기도문을 읊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사찰 앞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사찰 옆에 있는 오래된 묘지를 발견했다. 묘지의 비석들은 마치 그곳에 있는 이들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듯이 낡고 부식되어 있었다. 친구는 묘지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묘지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부패한 냄새였다.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우리는 묘지에 들어갔다. 새벽이 가깝고 숲에는 안개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우리는 묘지의 중앙에 다다랐을 때 분명히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사찰을 떠나 숙소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워 보였다. 불안감이 가중됐고 어느새 급하게 숙소로 돌아왔다. 한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날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우리가 찍은 사진을 보자고 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증명하듯 다양한 사진들이 있었다. 그런데 묘지 근처에서 찍은 사진 중 하나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 사진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사람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매우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고 그 사람 형체는 마치 한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춥고 끈적한 땀이 흘렀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묘지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존재와 마주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착각일 수도, 카메라의 이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한옥에서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느다란 바람소리, 나무 사이로 스치는 소리, 간혹 들리는 기도문 같은 소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방 문 밖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겁에 질리게 했다. 우리는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마을을 떠났다. 그 경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리를 흔들었고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경험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여전히 종종 그날 찍은 사진 속 형체와 귓가에 맴돌던 기도 소리가 꿈에 나타나곤 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 여름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조금 긴 한국 인터넷 공포 썰을 소개해볼게.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한때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야기야. 몇 년 전 여름, 서울 내각에 사는 미지는 친구들과의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에 펜션을 예약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한 주를 머물 계획이었고 도착한 펜션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푸르른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밤에는 삼겹살 파티를 하며 떠들고 낮에는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하지만 셋째 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셋 중 가장 겁이 많은 수진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혼자 방에서 나왔다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한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그저 바람소리나 나뭇가지 움직임이겠거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수진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그 느낌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창문 너머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분명히 봤다고 했다. 겁이 난 친구들은 창문을 모두 잠그고 커튼을 친 상태로 잠들었지만 미지는 한밤중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눈을 뜬 이유는 뚜렷했는데 창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지는 순간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침묵을 유지한 채 숨을 죽였지만 그 목소리는 반복되었다. 낮고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미진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옆 방에 있던 친구 혜진이 어두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 또한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는데 꿈 속에서 펜션 안 방들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창문 너머로 마주친 낯선 얼굴과 눈을 마주쳤다고 했다. 마치 현실인 듯 생생했다고 했다. 모두들 점점 이 펜션에 머무르는 게 불편해졌고 미지는 예약된 날보다 하루 일찍 떠나자고 제안했다. 떠나는 날 아침 미지는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해진 낙서가 가득한 노트였다. 호기심에 그걸 펼쳐본 미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노트 속엔 같은 이름이 수없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미진이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서둘러 짐을 싸고 펜션을 떠났고 이후 그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들은 신문기사에서 자신들이 머물렀던 같은 펜션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실종된 여자의 이름 또한 우연히도 그들 중 한 명과 같은 이름이었다. 그 사건 이후 그 펜션은 이른바 이름을 부르는 펜션으로 불리게 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싶은 이야기가 잇따라 올라오곤 했다. 하지만 그 펜션을 방문했다가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한 기억을 다시 꺼내는 사람들은 드물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전설로 여길 뿐이지만 미진과 그 친구들은 절대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그 목소리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은 현실과 겹쳐지면서 더욱 강렬한 여운을 남기곤 한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누군가는 그 펜션을 찾아가 그 오싹함을 직접 경험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그곳에 다시 방문한 자들은 결국 신문만을 남기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곳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그저 여름밤의 낯선 목소리만이 그곳에 남겨져 있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어느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 버스는 막차가 지나간 후였고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도보로 집으로 향했다. 민수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체로 안전한 편이었지만 일부 구간은 골목 사이로 불빛이 거의 없는 곳도 있었다. 민수는 이 골목길을 통해 집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길로 들어섰다. 길을 걷던 중 민수는 어느새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밤이 깊었지만 이 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느꼈다. 누군가가 그를 바짝 뒤쫓고 있었다. 민수는 처음엔 발걸음을 조금 더 빠르게 했지만 뒤의 발자국 소리도 함께 빨라지는 것을 듣고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야 손바닥엔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진정한 공포는 뒤돌아보고 난 뒤에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골목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민수는 근처의 작은 슈퍼마켓을 발견했다. 그는 얼른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슈퍼마켓은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민수는 들어가면서 슬쩍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를 뒤따라오던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안심을 한 민수는 슈퍼마켓 안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면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기로 했다. 민수는 얼마나 지났을까? 자신의 바보 같은 걱정이 부끄러워질 것도 같아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슈퍼마켓을 나섰다. 하지만 다시 골목에 들어서자 그는 강한 불안감이 다시 엄습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역시나 다시 한번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민수는 곧바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뛸 수 있는 한 빠르게 달렸고 마침내 자신의 집이 보이는 거리에 도착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숨이 가쁘게 차올랐지만 그는 무작정 뛰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면서 잠금 장치를 급하게 걸고 난 후에야 그는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에 바닥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진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래도 일단 안전한 집에 있으니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그는 누군가 집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순간 얼어붙을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다. 더 이상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다음날 아침 그는 현관문 앞에 누군가 남겨둔 메모 한 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 해. 그날의 일은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지만 그 후로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민수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오싹함에 몸을 떨곤 했다. 이 경험은 민수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공포라는 감정이 얼마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쉽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며 태전 여름. 나는 나의 고향이자 현재도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다. 오래된 집들과 드문드문 있는 가로등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마을 중앙에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어릴 때 이 산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산만큼은 가까이 가지 않던 것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당연한 일이었다.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산 속의 여인에 대한 괴담 때문이었다. 어느 늦은 밤 마을에서 술자리가 끝난 후 나는 평소에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만 그날은 어쩐지 그 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의 취기로 인해 용기가 생긴 것이리라. 그렇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길은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숲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여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산 중턱까지 오르게 되었고 이내 희미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무시했지만 점점 소리는 분명해졌고 그 소리가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이성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 순간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허나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산속 깊은 곳에서 하얀 옷자락이 걸친 여인이 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여인의 모습은 너무도 선명하여 헛것이라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온 몸에 소름이 끼쳤으며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여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은 채 점점 가까워졌는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다가올수록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나에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왔니? 그 한마디는 마치 내 심장을 움켜잡은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한 공포를 견디며 재빨리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쫓기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내달렸고 그렇게 정신없이 내려오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쯤 이미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아무 탈 없이 돌아온 것에 안도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그분들 모두 놀라며 이전에는 전에 들은 적 없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 산속의 여인은 옛날 이 마을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불행한 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산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녀의 혼이 떠돌며 가끔씩 그녀를 보고 온 이들은 그녀가 남긴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믿기 어렵다면 믿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며 나는 그 이후로 그 산을 다시 찾지 않았다. 여전히 그 마을에선 밤이면 산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 여인이 왜 나에게만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왔니? 라고 물은 이유를 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로 남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기억되고 있다.